남동생 결혼식에 대성통곡하는 신우이 30년 잔혹사. 우리 가족 파탄범 충격적 실체.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연은 명절만 되면 수많은 가정의 밥상과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신우이, 올케라는 이름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한 여성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그리고 한 여인의 자아를 말살하려는 집요한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주인공 50대 지수 씨의 30년에 걸친 감정의 폭풍과 치유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90년대 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공기 중에 맴도는 은수저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던 그날, 혜진은 지수의 부모님께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입가에 걸린 얕은 미소로 지수의 옷차림, 학력, 직업, 말투 하나하나를 저울질하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자신이 이 자리의 심판관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에게만 들리도록, 그러나 테이블 건너 훤히 들릴 만큼 날카롭게,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준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예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민준이에게 이게 뭐란 말입니까? 혜진은 큰 한숨을 쉬더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분 아버지가 작은 지방 공장을 운영하신다면서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안의 격을 생각하셔야죠. 이 정도면 민준이의 장래에 먹칠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세요? 저는 민준이가 최소한 교수 집안이나 의사 집안의 교수를 만나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 자리에서 왜 그러니 일단 앉아라. 인사드려야지 애써 마련한 자리인데. 혜진은 억지로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결혼하실 거면 저희 집안의 기준에 맞추실 노력 정도는 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 집안은 최소한의 예의와 재력을 갖춘 분들을 원합니다. 지수는 그 순간 너무 놀랐고 지수 부모님의 등은 꼿꼿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수모를 참느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떨리고 계신 것이 보였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을 아버지의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저의 순진하고 철없는 믿음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으로 저울질당하는 불합격품이었죠. 혜진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집안에 굴러들어온 잡초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작업장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치욕적인 상처는 제 결혼의 첫 번째 그림자가 되었고 저는 형님에게서 동생을 훔쳐온 도둑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봄, 호텔 발코니홀 화려한 웨딩 마치가 울리고 지수가 아버지의 팔에 끌려 신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혜진은 가장 앞줄에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혼 선언문이 시작되자 그녀의 얼굴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을 감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각본된 연극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말하자 혜진이 갑자기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준아. 아이고, 내 동생. 어쩌면 이렇게 결혼식장이 얼어붙었지만 혜진은 더 처절하게 소리칩니다. 누나가 미안하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준이의 앞날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 하객들이 웅성입니다. 어머, 신랑 누나시네. 왜 저렇게 처절하게 울어? 신랑을 얼마나 아꼈으면 시집 보내는 어머니보다 더 슬퍼 보이네. 그런데 신부 측은 난감하겠네. 저 통곡이 축복인지 아니면 불행의 예감인지 분위기가 왜 이러지? 지수는 그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완벽한 동생의 인생 시나리오의 주인공을 빼앗긴 애도의 눈물이었어요. 마치 이 결혼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객들에게 선언하는 철저히 계산된 퍼포먼스였죠. 민준 씨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혜진 씨의 차가운 눈물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 사진 속 저희 미소 뒤에는 이 결혼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제 행복은 혜진 씨의 눈물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직전 혜진은 지수를 한쪽으로 불러내며 포장된 루이비통 명품 지갑 박스를 건넸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선물이라기보다는 대금 수령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이 가볍게 박스를 흔듭니다. 자, 이거 받아. 내가 너희 신혼 선물로 사준 거야. 150만 원짜리야. 하지만 내가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은 이미 낸 셈 치고 너희 신혼여행 가는 길에 내가 부탁하는 거 성의 정도는 보여야지 않겠니? 이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표시야. 이건 내 며느리 자격 시험이나 마찬가지지. 지수는 어깨가 축 처지며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형님, 그렇게까지는 그냥 선물로 주셔도 되는데. 혜진이 빈정대는 미소를 짓습니다. 싫으면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가서 말해. 형님이 나한테 돈 요구했다고. 그럼 너는 내 자리를 잃을 거야. 알지? 너는 아직 우리 집안에 발도 제대로 못 들인 존재라는 걸 내일까지 나에게 입금되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50만 원 입금하고 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꼭 보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야.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의 자존심을 짓밟는 갑질 계약서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녀에게 지불해야 할 헌금의 첫 번째 영수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 결혼 생활이 민준 씨와의 동반자가 아니라 혜진 씨의 하청업체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그 50만 원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고 파라다이스 같은 풍경 속에서도 저는 혜진 씨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심리적, 경제적 착취의 굴레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수의 휴대폰은 혜진의 전용 호출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고 그 내용은 지수의 사적인 시간과 계획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삶은 혜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정한 척 말하지만 속내는 너무 강압적입니다. 지수야, 너 지난주에 엄마 뵈러 왔는데
오늘은 왜 안 와? 엄마가 너 보고 싶으신데 민준이는 바쁘니까 내가 운전해서 와서 우리 셋이 나들이 나갈까? 뭐? 주말에 중요한 자격증 시험 준비가 있다고? 민준이 아내라면 그런 사소한 일보다 시댁 어른을 챙기는 게 먼저야. 그건 취소해. 내가 와야 엄마 기분이 풀리신다고. 내 개인적인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너의 일보다 우리 집안의 일이 우선이야. 저는 항상 그녀의 요구 앞에서 죄인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요구는 엄마를 위한 것, 민준이 앞날을 위한 것이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포장되었고, 저는 신우이의 착한 며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계획은 혜진 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실행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디자이너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저는 민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갇힌 채 점점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준 씨의 동등한 반려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 꿈과 열정은 그녀에게는 사소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혜진은 지수와 민준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무렵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교활한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지수가 마치 불효 며느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간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수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혜진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눈시울을 붉힙니다. 엄마, 제가 어제 지수랑 통화했는데요. 글쎄, 그 애가 엄마 병원비랑 용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 모시고 살기는 힘들 것 같다. 용돈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엄마, 저 너무 놀라서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엄마 편찮으신데 여행 갈 궁리만 하고 혹시 엄마 병간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눈물을 닦습니다. 에고, 지수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어쩐지 요즘 내가 아프다고 하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니. 민준이가 힘들까봐 그런 거겠지. 설마 내가 지수를 너무 믿었나. 시어머니의 시선은 서서히 따뜻함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차가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서 멀어지시는지, 왜 제 밥상에만 찬 바람이 부는 건지 몰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혜진 씨는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투명한 비단처럼 교활하게 거리를 벌려 놓았습니다. 제가 드린 선물은 돈 낭비로, 제가 한 조언은 참견으로 비쳤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 고부관계는 혜진 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절 날 지수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30가지가 넘는 전을 부쳐 쟁반에 가지런히 차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는 그 순간 혜진이 일어나 도와드릴게요 하며 쟁반을 받더니 지수를 지나쳐가는 순간 발을 헛디뎠다는 듯 보란듯이 쟁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짝짝. 와장창. 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기름 냄새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듯 하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보이며 아이고 미안해. 지수야, 너 전을 너무 높게 쌓았잖아. 보시다시피 요즘 지수 씨가 살이 좀 쪄서 그런지 몸이 무거워진 티가 나네. 우리 민준이 몸도 다 망가졌겠다. 아내가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정말 안 됐구나. 이게 다 며느리 책임이지 뭐. 지수는 온몸이 떨리며 바닥에 흩어진 전을 멍하니 바라보다 치욕감에 눈물이 고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격분합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수면 실수지. 왜 지수 탓을 해요? 30분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누난 내 아내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혜진이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민준아, 누나가 실수를 했어. 미안해, 지수씨. 하지만 너도 좀 더 조심했으면 누나가 그렇게 실수하지도 않았을 텐데 누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저는 그 가짜 사과 뒤에 숨은 진짜 비난에 제 영혼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뛰쳐나와 인적 없는 강가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민준 씨가 뒤늦게 따라 나와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이미 혜진 씨가 새겨놓은 상처로 인해 가족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는 누나를 제때 막지 못한 자신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않겠다는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5년 후 혜진은 더욱 대담하게 지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이름으로 사업 자금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경제적 착취 단계였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혜진은 비밀회의를 하듯 목소리를 낮춰 압박합니다. 지수야, 너희가 부자가 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민준이 사업을 띄워줄 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너 적금 든 거 깨서 2천만 원만 나한테 줘. 민준이 몰래 해. 내가 진짜 아내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이 돈이 없으면 민준이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준이 발목 잡고 싶은 거니? 형님, 그 돈은 저희 아이 등록금이랑 노후 자금인데요. 민준 씨랑 상의를 해야 해요. 혜진이 갑자기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민준이가 뭘 알아? 내가 민준이를 키웠어. 내가 민준이 발목을 잡는 거야? 내가 내 탓에 우리 동생 인생 망가뜨리는 꼴을 보겠어? 당장 내일까지 입금해. 이건 명령이야. 민준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저는 그 민준이 미래라는 혜진 씨의 인질극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남편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이용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녀의 사치와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요. 혜진 씨는 저를 완전히 경제적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돈을 송금한 후 저는 마음의 빚더미에 짓눌려 한동안 제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감의 마지막 조각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친정에 다녀온 후 시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 휴대폰에 혜진의 살벌한 장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고 지수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수 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파탄났어요. 당신이 시댁에 와서는 전 부치는 신용만 하고 친정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저는 2년 넘게 우리 동생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내 동생을 붙잡고 있는 악마예요. 당신만 오면 어머니, 아버지도 속상해하시고 집안이 시끄럽다며 한숨만 쉬셔. 제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 가족의 파탄범이에요.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수치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모든 것이 원흉이 되어야 했을까? 저는 이간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목이 메어 격하게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그렇게나 짐스러운 존재였나요? 형님이 어머니와 아버지도 제가 싫다고 하셨다고 제가 가족을 파탄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해하시며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수야. 아니야. 엄마는 내가 얼마나 좋고 고마운데 내 시누이가 무슨 헛소리를. 혜진이 그 말을 했어? 어휴, 인연이 정말 미쳤구나. 엄마가 내게 미안하다. 내 시누이가 너에게 악기처럼 굴었구나. 엄마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이 감사할 뿐이야. 그 전화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내가 싫다고, 시어머니에게는 지수가 시부모님을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우리 사이를 가르는 이간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날 통화 후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불러 엄중히 따졌지만 혜진 씨는 오히려 지수가 엄마를 조종한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시어머니 마음속에 오랜 의혹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당일 지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단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되찾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문자, 계좌 내역, 심지어 오래된 수기 일기장까지 모두 인쇄 및 정리해 손에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함께 할게. 이번에는 내가 널 지킬 거야. 더 이상 너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아라고 다짐했습니다. 지수 씨는 식사가 다 끝난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형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가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지수의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지수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오늘은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냥 축하드리고 덕담이나 나누세요. 분위기 흐리지 말아요. 지수는 혜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형님, 저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형님의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담담한 어조로 마치 역사를 기록하듯 혜진의 30년간의 만행을 증거와 함께 폭로했습니다. 형님은 상견례의 날 제 부모님 앞에서 격이 떨어진다고 모욕하셨습니다. 이건 그날 제가 화장실에서 흐느끼며 쓴 일기입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 150만 원짜리 명품 지갑값을 저에게 50만 원으로 강탈하셨습니다. 이 이체 내역이 그 증거입니다. 첫 명절, 이 전쟁반을 일부러 엎으셨고 제 몸매와 민준 씨 옷차림을 모욕하셨습니다. 형님은 어머니께 지수가 노후 봉양을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저에게는 민준 씨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갈취하셨습니다. 지수는 잠시 눈물을 참으려는 듯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형님이 제게 보내신 문자입니다. 저를 가족 파탄범이라고 낙인 찍으셨죠. 지수는 코팅된 문자 메시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형님, 저는 30년 동안 가족이 되고 싶어서 형님이 저를 동생을 훔쳐간 도둑으로 보시는 그 시선을 견디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가족을 파탄낸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이기심과 병든 집착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순간 자리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읽더니 충격과 죄책감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어미에게까지 이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내 이기심 때문에 착한 지수를 이렇게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외로웠을 텐데. 시어머니가 지수를 끌어안습니다. 내 고통을 알지 못했던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때 침묵하던 민준이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내린 단호한 결단의 빛이 스파크처럼 번졌습니다. 누나,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제 아내 지수에게 한마디도, 한 표정도, 그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 누나의 사랑은 저를 행복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옥죄는 족쇄였고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짓밟는 발톱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누나의 집착으로부터 제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민준이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저와 지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나와의 모든 접촉을 단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행복을 찾아 독립하겠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혜진은 충격과 수치심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30년 묵은 고구마의 해소였습니다. 단절 후 2년 그 사이 혜진은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나머지 심장에 이상이 생겨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녀의 병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실망과 분노로, 민주는 단호한 결단으로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병원 창가에 앉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오만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후회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은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지수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내가 가도 가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이해하고 지지한다. 그 한마디에 지수는 자유로워졌고 비로소 연민이라는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지금,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지수는 혜진이 잠든 사이를 찾아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죽을 병실에 몰래 놓고는 혜진이 깨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반복하던 중 이를 본 간호사가 혜진 씨, 오늘 올케분이 또 와서 음식 챙겨주고 가셨네요. 라는 말을 실수로 꺼내며 혜진은 그동안 자신을 돌본 이가 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움 대신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혜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잠에서 깼을 때 지수가 묵묵히 그녀의 팔에 링거를 고쳐 꽂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미움 대신 연민과 피곤함만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쉰 목소리로 몸을 떨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왜 여기 나한테 왜 이래? 내 병원비도 내가. 형님, 왜 이렇게 혼자서 저희에게 연락이라도 하시지,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쌓았던 오만과 자존심의 성벽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나는 너한테 이럴 필요 없었는데. 나는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너무 가난한 게 한이었어. 민준이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 애만큼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줬으면 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을 때 나는 내가 지키려던 것이 사실은 내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패에 대한 공포였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민준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가난하지 않을 민준이의 성공을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공포를 드러내는 거울 같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나 좀 용서해줘. 이 늙고 병든 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수는 혜진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짐이 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갈게요. 형님은 민준 씨의 누나시고 제 자식들의 고모님이세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닌가요? 우리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핑계 삼지 말고 서로의 편이 되어 주자고요. 저도 형님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두 여인은 병상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30년 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민준 역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와 누나의 다른 손을 잡았을 때 30년 만에 가족의 고리가 다시 연결되는 감동이 흘렀습니다. 2개월 후 혜진의 퇴원날, 지수와 민준, 아이들이 함께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진은 지수에게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사과하며 진심으로 가족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지수의 디자이너 꿈을 응원하며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혜진의 지원에 용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져 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가족 사이에서 긴장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진정한 고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개인의 상처와 공포,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세월을 거슬러 전쟁을 낳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무기는 진실된 마주침과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혜진 씨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는 때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실은 자신의 공포와 상처를 투영하며
그들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수 씨의 30년을 견딘 인내, 그리고 상처를 딛고 용서를 선택한 마음의 넓음이 없었다면 이 화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단호한 결단과 지지가 있었기에 지수 씨는 마침내 외로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죠.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랑과 지지의 공간인지 아니면 억압과 상처의 공간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 씨의 용기 있는 폭로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용서의 용기가 비슷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모든 가족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온 지수 씨 가족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저희는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혹시 묵은 갈등의 응어리를 안고 계셨다면 오늘 밤만큼은 가족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말로, 진실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아물 수 있습니다. 가족 고민 해결소 사연 책방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더 깊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사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